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1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럴까 했는데 전약 후강의 모습 코스피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일단 대략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시 반을 기점으로 미국 선물도 하락에서 점점 상승세로 갔는데 그 흐름 따라 코스피도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제 2시 40분부터 올라갔으니까 지금 1.43%까지 상승하면서 4,056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다양하게 해볼 얘기 시클리컬 이야기도 인사이트에서 준비해봤고요. 소비재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표면적으로는 또 고용 지표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수면 아래에서는 환율 같은 거대한 흐름들이 또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노하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약 후강의 코스피 한테리 캐스터와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반등하고 어제 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장중 양 지수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잠깐 하락 전환했었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43% 오른 4,056선에 마감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0.55% 내린 91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2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세를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73억 원가량을 팔아냈고요. 반면 기관은 3,3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개인은 3,0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은 119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개인도 2,600억 원가량을 사들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뉴욕 증시에서 AI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간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8나노 공정으로 인텔 칩 수주를 눈앞에 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07,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오픈 AI가 아마존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투자 조건에는 아마존 자체 AI 칩 사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약해질 거란 우려에 엔비디아와 관련이 깊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관련주들이 장중에는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금 상승폭을 늘려내면서 오늘 4% 가까이 오른 55만 1,000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는 보합 마감했고요. 기아는 0.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유럽연합의 내연차 판매 금지 철회 소식이 하이브리드차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대차와 기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자동차 관련 주들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의 주 기기와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7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하락했는데 오늘도 0.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예정된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준비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발표 기회를 가진 국내 기업에 알테오젠이 포함돼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연초까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8%대 급락을
호재를 보였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18% 강보한 마감, 에코프로가 1.97% 상승하면서 10만 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바이오주들이 혼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HLB가 0.65% 상승, 삼천당제약이 0.44% 상승해줬는데 펩트로는 8% 넘게 빠졌습니다. 앞서 전해진 오송 2공장 허가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핵심은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여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되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인텔의 CPU 보조칩을 내년부터 양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생산 확대에 따라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이 6%대 강세로 24,450원, 원익 IPS가 6%대 강세로 63,90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 관련주들도 모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던 로봇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에 더해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겹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또 시장이 테마주로 쏠리고 소극적인 랠리가 지속되면서 투심이 약해진 것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CES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로봇 쪽은 휴머노이드로 감속기부터 액추에이터, 그리고 유압식과 로봇손까지 순환매가 이어지곤 했는데 다시 로봇주의 순서가 돌아온다면 대기업들과 협업이 잘 이루어져 있는 기업들로 다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 중에서는 SPG가 12% 넘게 빠졌고요. 이외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2원 80전 오른 1,479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 환율은 8개월 만에 1,48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강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4천선을 회복하면서 시작했는데 장 후반의 힘은 더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이틀간 4% 조정을 거치면서 산타랠리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마음 좀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 후반 덕분에 달래지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이 뭔가 변곡점이 됐을지 일단 너무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코스피는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산 종목 오늘 삼성전자 2,300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 1,200억 원 가량, 한국전력 350억, 하이닉스도 260억 원.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좀 스멀스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략 후강 코스피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지환 대표님, 오늘 장 막판에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장 막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서 급격히 매수로 전환되었고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오전까지만 해도 꽤 있었는데 물량의 매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되었고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자체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졌다.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까지 급등하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가 증시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로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이크론 효과가 선반영이 됐다고 하면 오늘 시장 자체의 반등은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지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의 반등 어느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통상 실적 발표 이후에는 세론으로 작용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을 때도 혹시라도 세론에 대한 우려는 미리 좀 오늘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만약에 그런 양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그동안 있기 오른 게 때문에 없잖아요. 네, 그동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조정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선반영 느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뚜껑을 열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풍향계, 네. 메모리 기업들의 풍향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고 그리고 HBM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9월 달부터 디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아마 실적에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여기에 네.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다만 AI 쪽으로 좀 집중도가 더 시장에 일어나게 되면 그 외의 종목들이 약간은 소외되는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될까 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2시 반 기점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지은 대표님. 근데 비슷한 시간대에 뭐가 있었지 보니까 뭐 하는 총재의 환율과 관련된 코멘트도 있었고 비슷한 시간에 이제 아마존이 오픈 AI에 뭐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겹쳐가지고 이게 작용이 됐나라고 했는데 뭐 마이크론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선물부터 문제였던 거 아무래도 보면은. 마이크론의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이어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어저께 본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밀렸는데 네. 오히려 시간내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 기대 심리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외국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매도세를 줄여내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집중을 했느냐 보면 결국 이쪽이었습니다. 네. 투톱에 대한 부분이었고 마이크론 실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쯤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관전 포인트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이익이 상향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냐라고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좋든 안 좋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디램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호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실적 가이던스에서 HBM4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HBM4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재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혹은 실적에 대한 맞아요. 평가가 나쁘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베팅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일단은 그렇죠.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재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같은 의견이고요. 오늘 루빈 관련돼서 HBM4 쪽으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물량 확보를 했다. 30% 정도 확보했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와, 맞아요. 네, 여기에 70%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우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3 이쪽으로는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량을 30%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마이크론 쪽에서 HBM4 쪽에서 여전히 차질이 좀 빚어진다는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반사수혜적인 부분들이 더 공공연하게 좀
시장에서의 퍼져갈 네. 것이고 주가는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ADR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더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톱 역시 좀 좋다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장 초반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인텔 그 파운드리 이야기까지 있어가지고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이제 좀 주도할까 했는데 장 막판 보니까 역시나 하이닉스 무시 못하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은 다른 색깔로 쭉 올라가겠죠. 지금은 두 개를 뭐 꼭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는 없겠죠, 이준 대표님. 네, 지금은 두 개 묶어서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또 공평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공평했어요. 이유는 뭐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도 또 삼성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매력도는 살짝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는 금산물리라던가 ADR 쪽으로 최근에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았고 후발주자의 역할로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적자 폭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HBM4 시장의 장악력 확장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이제 생산에 대한 물량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색깔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투톱 역시 같이 좀 우호적으로 매력도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사실 투경 이슈로 그렇죠. 좀 지금 주춤주춤할 때 이때 매집했어야 되나라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올라버려서 기회를 놓친 걸까요? 그쪽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내일 오늘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의 기회로 충분히 삼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일 정말 중요한 방향성의 갈림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년에 투톱 기업의 영업이익 두 기업 합쳐서 합산 100조 이상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맞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오히려 더 높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실적과 성장에 대한 키워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란 판단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매수 기회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키워드는 좀 어디로 잡아가는 게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뭐 이전 대표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누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D램도 좋다 그러고 HBM도 오늘 반응한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일을 기점으로 HBM하고 레거시 어디가 좀 더 중심 잡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당장에 이제 실적은 아무래도 레거시 반도체 쪽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3 라인 일부를 DDR5 라인으로 일부 돌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크게 반응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영향을 줬고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크게 되었고 이 부분은 D램 반도체 가격 인상,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가격 인상이 스팟 가격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환율도 다시 오늘 1,480원대에 거의 붙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환율이 위태롭지만 실제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 움직일 때마다 영업이익이 4,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실적이 우호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시즌부터 해서 내년 1분기까지 1월 달까지 실적으로 모멘텀이 크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를 실적 베이스로 보는 부분 하지만 이제 하이닉스도 역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죠. 9월 달 본격적으로 상승 돌출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는 10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는 1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2달 동안 12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윗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거고 최근에 AI 칩 확장과 관련돼서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새로운 칩도 90% 이상 SK 하이닉스 칩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 등락은 좀 약하지만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삼성전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이닉스도 같이 병행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실적 좋은데 정말 이제 어떻게 좀 턴에서 올라가는 각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중심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질문 이재은 대표님은 생각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역시나 하고 레고시예요. 있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 이제 HBM 가격을 D램이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전망이 나올 정도이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두 기업의 매력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TLB 이런 종목들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네. 결국 LG 반도체 시장, 뭐 소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나왔을 때 기판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소부장 기업들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기판 쪽 종목들 가장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온 만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괜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최근에 AI 거품론이다 뭐다라고 했던 이 파동이 꽤 컸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와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확 올라가는 장세가 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와 근데 이제 옥석은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막 너도 나도 올라가는 장세라기보다는 와 진짜 방금 이지은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실적에 탁탁 받쳐주는 애들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표님도 실적 기반의 종목들이 훨씬 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AI 옥석 가리기가 좀 맞는 표현일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오라클발 우리가 충격을 보면 옥석 가리기가 이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AI 상승은 사실 AI 한 발만 걸쳐도 주가는 다 올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할 때 가장 크게 지금 기준점을 두는 것은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CF 자유현금 흐름이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되는 돈보다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기업들을 지금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번에 오라클이 이번 분기에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버는 그 이익 대비해서 캐펙스 진출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들은 아마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AI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기기 일부가 오히려 더 매수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매수세를 가장 압축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요? 장비가 최근에 좀 괜찮았었는데 소부장을 나눠 본다면 장비가 이제 조금 초반에 워낙 달려가고 소재 올 타이밍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어떠세요? 오늘 이제 주가 반등을 보면 사실 이제 거의 소부장은 후공정 업체들의 지금까지는 좀 거의 포커스가 거의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주가 등락이 좋으면 사실 전공정 업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심텍이나 PSK나 주로 전공정 관련되어 있는 쪽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전공정 쪽에도 관심을 지금 가져볼 만하고 전공정 기업들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좀 하시면 후공정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양호한지를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전공정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공정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대표님은요? 이준희 대표님은요?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기판주들과 전공정 말씀하셨는데 원익 IPX라는 기업이 지금 3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시연해냈거든요. 원익 IPS. 네, 그래서 전공정 기업 마찬가지 전공정 기업인데 관련해서 오늘 저도 계속 좀 전공정 기업들을 보고 있었는데 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원익 IPS 3분기 때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4분기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게 그렇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일단 저는 좀 상방에 대한 룸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공정 기업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요 부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비재를 이제 좀 가볼 텐데 여러분 관심이 없었을 섹터예요. 근데 요새 좀 저도 시장 보면서 소비재 해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뭐
트렌드가 달러도 많이 비싸졌고 이 시장의 흐름도 좀 무섭고 방어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매수세가 이쪽 소비재 쪽으로 소비재로. 가는 성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수가 되는 기업들도 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환 대표님, 요즘 소비재들 어제도 화장품도 올라갔거든요. 소비재들이 유독 이런 강한 모습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쉬어갈 때 소비재들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AI 거품론이 나온 이후에 자동차 종목들과 에스티로드 같은 화장품 종목들이 주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시적으로 소비 시즌, 연말 시즌과 겹치면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소비재들이 사실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I 거품론이 나올 때 일부 대안 투자로 소비재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매기는 단기적으로 좀 올리는데 문제는 이제 시세 연속성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좀 한계는 보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소비재 중에서 경기 소비재 정점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고가형 제품을 위주로 하는 소비재 위주로만 주가가 좀 흐름이 좋거든요. 경기 소비재.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에스티로더 같은 고가형 제품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나오는데 저가형 제품들은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혹은 기술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관세 영향 이후에 바닥권을 형성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쪽에 관심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최근에 보면 필수 소비재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세시럽이나 FNF나 영업무역 같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에 의해서 바닥문이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 메리트가 있다는 쪽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한 수급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각은 너무 길지 않게 어느 정도 단기 시각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류 OEM들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의류 OEM들은 환율 효과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내용들 종합해보면 미국 경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 이 의류 OEM 쪽도 결국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타격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발표됐던 지표 보면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선행 지표는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따는 동행 지표가 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나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에 대한 접근이 지금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이고 특히 이제 의류 같은 부분 필수 소비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주목한다는 모멘텀이 강력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우리 업체들은 베트남 생산 기지를 가지면서 베트남 관세가 우리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바닥은 사실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아마 관세 이후에 바닥론에서 실적에 의해서 턴아웃 된 종목들 오히려 이제 그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었죠. 관세가 붙어지면은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팔려 비싼데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패션 의류 쪽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이제 한세시럽 영업무역이 연 이틀 동안 이제 이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관세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좀 나왔습니다. 이거와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이진 대표님 뭐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때라고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지만 영업무역이 이번에 3분기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세 우려 있었지만 이제는 실적이 좀 살아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게 너무나도 또 우려를 과하게 했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트리거가 되었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야기 나온 게 이제 소비들에 대해서 좀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가 다시
촉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 기업들, F&F라든지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소비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또 발동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이제 소비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탠스,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은근히 조용조용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F&F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25년에서 7년까지 주주 환원율 25%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런 기업들 단에서의 노력,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거품론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경기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또 중국 소비가 다시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스토 홀딩스 이게 옛날 필라홀딩스 같더라고요. 네. 사명을 변경했어요. 자사주를 이제 다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여기 분명 좀 나오는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편으로는 이 소비재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주환 대표님, 이게 사실 테크주들이 쉴 때 화장품주가 특히 그래요. 테크주들이 쉴 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장 막판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슬쩍 움직이는 걸 확인하니까 여기 이렇게 1박 2일 코스 벌써 끝난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 기간은 너무 장기간 길게 잡지 않으시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재와 관련한 경기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필수 소비재 우리 쪽은 어쨌든 상호관세에 의해 바닥론이거든요. 바닥론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고 만약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려면 정말로 분할로 좀 기간을 오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소비재는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버블론을 좀 씌워봤을 때 대안적인 투자가 좀 되지만 만약에 이제 실적 위주로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주가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모멘텀이 강할 때 이익을 좀 취하고 짧은 관점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비재들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좀 확실히 수출 위주의 소비재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내 소비재 중에서 수출 제일 잘 되는 건 식품 아닌가 싶어서요. 오, 정확하죠. 식품주들 접근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식품주는 과거에는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였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처럼 움직이면 피해주라고 간주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수출 물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서 수혜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분류를 좀 하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원료 수입은 내수주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좀 늘어난다. 이런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제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최근에 삼양식품이나 혹은 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에서 좀 미주 관련돼 있는 쪽에서 새로운 루트가 개척되고 있는 농심 같은 정도로 좀 합죽해서 볼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실적 시즌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 정도 환율이면 비용 부담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식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내수주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 여전히 그래도 또 내수주 측면도 또 있으니까. 자, 지금 이주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주환 대표님은 식품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라면주. 생각보다 요새 안 움직여요, 잘. 좋은 이슈도 많이 나오고 뭐 증설 모멘텀 이슈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한다. 그래서 삼양식품 쪽에서는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주가는 크게 그걸 반영해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심적인 부담들이 좀 더 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식품주들 안에서도 수출 쪽의 비중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에 대한 호조, 일단 데이터가 잘 찍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식품주를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 시장에서 파생돼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의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뭐 로봇, 2차 전지까지도 엮어서 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식품주들은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매력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수급이 좀 부재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 2거래일 정도 매수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장 봤을 때는 이 삼양, 불닭 좋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2차 전지마저도 좋았고 뭐 AI 봐야죠, 로봇 봐야죠 하다 보니까 이 라면주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동안 수급이 잘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게 사실 뭐 캐대언 같이 이런 어떤 주변에서 도와주는 환경도 이 주가를 올리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연휴 때 유럽 여행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불닭볶음면이 한 봉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입니다. 한 한 봉지예요? 봉지에 5,000원에 팔아요. 그 이 번들이 네, 아니라 한 번들이 아니고요. 한 번들은 우리나라에서 5,000원에 안 팝니다. 와, 예, 일단 한 봉지에 5,000원에 판다는 게 이래서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일단은 캐대언 같은 환경적인 요소도 이쪽 확실히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해 있어야.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좀 시장이 힘든 모습을 보이니까 소비재 쪽으로 갔던 수급들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좀 해봤고요.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시클리컬. 일단 화학부터 화학 건설 위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 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시클리컬 섹터 쪽에서 특히 화학 쪽에서 상승하는 빈도수가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전반 해도 한 2달에 한 번 오를까 말까 했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이슈가 있고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슈 따라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환 대표님은 이게 그래도 결국엔 순환매의 일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진지하게 업황이 돌아서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심정적으로는 업황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심정적으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펀더멘탈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업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이제 순수화학적으로 좀 본다면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중국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구간에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화학업종을 예전에 이제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중국에 관련된 수출 부분에서 벌어들이는 일정 부분 현금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화학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금률 100%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보면 수출할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이 어렵다고 해도 전체 물량의 70, 60, 작년까지 그래도 15% 이상 수출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수출 가능성이 거의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다만 최근에 이제 가격의 바닥론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공매도를 했던 부분을 환매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상승분이 좀 나오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 관점 이상을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매, 심정적과 현실이 좀 다릅니다. 이진 초반에 대표- 좀 네. 설렜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비슷하게도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정부가 칼을 좀 뽑아 들었잖아요. 네.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한 기업들을 없애고 이제 통폐합 과정에서 강자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강한 기업들은 좀 살아남으면서 가동률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 가액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폐쇄되는 공장들도 좀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은 좀 통과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환유화가 또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화학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짝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트리거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대표님은 약간 답답할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보다는 맞아요. 탄력 있을 때 활용하자 이 전략이고 저는 이제 업황 바닥을 통과했으니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저는 건설보다는 오히려 석유화학 쪽이 좀 더 유망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달러가 높은 상태긴 한데 유가 WTI가 엄청 낮은 어.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마진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네, 마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격 하락 쪽으로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석유화학 업황 쪽에서는 이제 원자재에 따른 이제 수익성에 대한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또 그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과 암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뭐 화학 이야기하다 보면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때문에 사실 이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워진 건데 이전 대표님, 중국도 사실 지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국도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뭐 위안화 절상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우리 화학주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회사가 좀 압축되면 아마 이제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론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도 화학업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화학은 작업률이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이 수요에 대비 130%, 그러니까 30% 이상 초과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금 보면 3분기 때 가격이 반등되는 부분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중동 업체들까지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여수 순천단지에서 그 도태되는 기업들을 사우디 아람코가 많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본인들이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서 중국과 가격 싸움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캐파를 넓혀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중동의 사우디와 중국의 가격 경쟁이 아마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 조금 모멘텀이 좋을 때 네. 요 구간에서 조금 짧게 취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막 들어가기에는 2% 부족한 어딘가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올라가면은 핫하게 쭉쭉 올라가는 쪽이 또 시클리컬 중에 건설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뭐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대형보다는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발로 좀 연속성 있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을 달고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고 맞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좀 시가총액이 또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인 상승의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내가 건설주를 나는 투자 성향에 너무 잘 맞춰서 꼭 보고 싶다 하신다면 원전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에 대형 건설주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원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대형 건설주들 같이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자체 움직임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그냥 일시적이었던 걸까요? 네, 오늘 시장 밀림에 따라서 같이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장이 마감한 이후에 하나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가스터빈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 맞아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 뭐 계약 기간 2년 9개월 정도고 매출 대비해서 몇 %인지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테슬라향이라고 좀 예상하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보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스터빈 관련돼서 빅테크 추가 수주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노출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급력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저는 횡보 흐름이기 때문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도 어느 정도 수급의 네. 제한적인 모습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투자 경고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제 중소형 건설사는 현재 뭐 실적 부분에서 믿음이 막 가지는 않지만 지금 이주환 대표님, 대형 건설사들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원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긍정적으로 여기면 봐도 될까요?
아마 이제 그 부분 모멘텀이 최근에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는 뭐 IS 동산 이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크게 주가 급등이 나왔지만, 그거는 좀 전에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이거는 좀 제한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상호간섭 협상 이후에 조선과 함께 원전이 가장 미국과 원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중동에 진출하면서 현대건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오히려 미국의 자국 내 건설사와 동반 진출하면서 이런 부분 모멘텀이 꺾인 게 아마 주가는 지금 생각보다 크게 탄력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요새 건설이니까 또 종전 무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 건설 기계 쪽도 이쪽도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LGD 현대 건설기계 제 기억에 3분기 실적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프라 코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보신다고 한다면 네. 이쪽 종목들은 저는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최근 추세도 잘 이어지고 있고 3분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지금 북미 쪽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의 확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신흥국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보신다면 이쪽 종목들은 저는 네.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이지원 대표님? 저도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의견이고요. 재건 관련된 쪽은 건설기계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걸 좀 보여지고, 현대건설기계, KCC 이쪽에 대형 주행 중심으로 실적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좀 상승했던 섹터들 위주로 봤는데, 마무리하면서 제약바이오와 로봇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좀 생각보다 과하게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만 0.55% 이렇게 하락한 거, 코스피에 비하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 대표님, 모처럼 지금 이 성장주 관점의 종목들이 대거로 오늘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 쪽에서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네. 국채금리 상승이 성장주들의 상승을 살짝은 제한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횡보 흐름이 나왔고 소부장 기업들이 또 쉬어갔는데, 이쪽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더욱더 매도 압력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굉장히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쉬지 않고 시세를 이어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약간의 이런 매물 출회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오늘 낙폭이 좀 과했던 로봇주들을 보면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 또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의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대감만은 아직 유효하다. 이주환 대표님, 근데 오늘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도 여기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 물량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매기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모멘텀이 좀 떨어질 때 매도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있었을 걸로 보이고, 오늘 이제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수급 쪽으로 밀리면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많았을 걸로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양대 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또 소부장 중심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수급적으로 또 모멘텀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섹터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대표,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나온 지표들에선 고용은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62% 내렸고 S&P 500 0.24% 내렸고 이 나스닥만 홀로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는 네모트론 3를 공개하고 또 아직 구글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0.81%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약진에 알파벳은 약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TV 전용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1% 넘게 상승했고요. 메타에게 시총 6위를 반납한 브로드컵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 $500가 코앞인데요. 로보택시 성공이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OTA 방식을 사용해 이 기존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30대 이하의 수준인 이 로보택시를 25년 말까지 6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머스크 CEO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감독 없는 자율주행의 성공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이 열광한 이유는 단순 기술 진보 때문만은 아닙니다. 로보택시는 차량 판매 수익에 더해 반복 운행 수익, 또 데이터 플랫폼 수익까지 가능한 구조인데요. 즉 테슬라는 더 이상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틴 시범 과정에서 이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물론 경미한 사고였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26년 5월까지 상업운행의 사전 허가가 의무화되면서 규제 문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근 EU의 이 내연 기관차 정책 완화 움직임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행보는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드입니다. 포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 전기차 투자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데요. 리비아 CEO 역시 로보택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인 자율주행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같은 전기차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로 전략이 크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NBA 모기지 신청 지수가 나오고요. 미국 20년물 국채 경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고용 지표를 두고 해석도 엇갈리고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는 게 맞는지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호한 지표가 오히려 방향성을 잡으려는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발표가 예정된 물가 지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유미 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부터 같이 마무리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흐름 보니까 어제와는 다르게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보이네요. 사실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명확했잖아요. 네. 올라간다. 근데 지금을 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약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메인 화두가 AI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거품은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은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거품에 대한 논란들 네. 그리고 예전에는 AI 투자를 내부 유보라던가 이익을 갖고 했지만 최근에 오라클이나 이런 브로드코 보면 부채를 일으키잖아요. 빚을 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에만 기대가 했던 부분들이 과연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한 맞아요. 초점을 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이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특히 셧다운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나 어떤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을 주는 부분들이 약간 좀 모호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지표도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단지 셧다운으로 인한 노이즈로 네. 그냥 그렇게만 봐도 되는 건지. 지금은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지표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맞아요. 있으면서 방향성을 두고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두고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은 저는 그럼 이게 경기가 침체냐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약간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조정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플레 때문에 이 금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지표들에 대해서 고용도 어려워 보이는데 금리 인하마저도 그렇게 마냥 할 것 같지는 않은 혼재된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맞아요.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을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늘어났고 네. 그런데 실업률을 보니까 4.6%로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 두고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 노동시장이 급격한 냉각은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신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의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네. 대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에 세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표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당분간 동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뭐였냐면요. 1990년대에 동결한 이후에 네. 보통은 금리 인상으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하고 나서 이런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사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어제 저희가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장은 금리 동결과 인상이 아니라 동결과 인하에 동결과 맞춰지겠죠. 네. 그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또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뭔가 둔화되는 것 같지만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면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소매 지표들도요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은 네. 이 고소득층이라는 부분들이 소비 여력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소비들은 좋고 하지만 뭐 필수 소비라던가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또 취약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요 옛날 같이 고르게 좋거나 고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CPI로 눈이 다시 네,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CPI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안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까지는 지표들이 이 잡음들을 조금 해석하는 과정들이 어수선함이 필요하거든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약간 전년 동월 대비로 한 0.1%포인트는 조금씩 높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기울기로 보면은 좀 완만하잖아요. 네. 근데 수준으로 보면 높으니까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들이 그렇죠. 당분간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은 노동시장의 수요는 둔화되지만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경계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표를 두고서
연준 위원들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아무리 좀 나온다 하더라도 코어 위주로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코어 위주로도 한 0.1%포인트 높아지긴 하는데요. 급등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일시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애매한 거는 트럼프가 내일 아침에 대국민 연설을 발표를 한다고.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에서 뭐 K자형 뭐 경제 지표 양극화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트럼프가 그렇죠. 이 판을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서 내일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체로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 그렇죠. 생계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시를 하겠죠, 사실은.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관세 수입을 일부 취약계층에게 좀 돌려주는 돌려주겠다. 그렇죠. 월 뭐 200달러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플레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고 연준도 결국에는 트럼프 압박에 못 이긴 네. 건지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단기채는 따라서 지금 수익률 내려가는데 장기채는 계속 꽁꽁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나중에 역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뭔가 전망을 하면서 최근에 리스크 요인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인플레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또는 연준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는 우리가 인플레 이슈가 나오면요. 낮아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은 네. 재정에 대한 이런 적자 기조가 지속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QE가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RMP가 나온 네.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유동성의 해결책이 그러니까 QE를 위한 QE 해결책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가 제시됐다. 그렇더라고요. 뭐 소규모 QE 뭐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게 QT를 종료를 12월부터 했잖아요.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영래포 잔고가 굉장히 맞아요. 낮아지면서 이러한 뭐 지준을 사용해 갖고 단기 자금 시장이 자꾸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또는 미국이 재정 적자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요. 그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조치. 그런 부분들 상황에서 보면은 유동성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환경인 거죠. 아하. 네. 그럼 그게 이제 10년물까지 네. 좀 넓게 스프레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여기도 양극화가 될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 금리, 아까 장기 금리 같은 부분들은 인플레라던가 재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런 예전처럼 급등세를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데요. 네. 하락을 하기에는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잔존해 있다. 음. 그래서 다행인 점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장기채를 좀 줄이고 단기채를 해서 공급 부담이 좀 줄어드는 여지가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뭔가 여기에서 받는 이 지준에 대한 관리라는 부분들이 여기로 확산되는 거는 옛날에 비해서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양극화에 대한 포인트도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요 이벤트는 사실 금요일에 네. BOJ일 어.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뭐 있죠. 지금은 계속해서 네. 작년 8월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작년 8월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BOJ의 맞아요, 금리 갑자기. 인상이었고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거기와 비교해 보면은 좀 다르죠.
BOJ의 12월 달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신호를 줘서 맞아요. 시장이 이미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기가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게 뭐 침체를 자극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BOJ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러한 대한 우려는 자극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그 있어요. 수치가 좀 아직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0.5%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금리가 이번에 올린다 해서 공격적으로 계속 올릴 건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전망이 이번 주 금요일에 25bp 인상하고 내년에 1%는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쵸. 있었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매월 또는 매분기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올해 일본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텀이 길었던 길었죠. 것처럼 일본도 재정을 굉장히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일본이 실질 구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면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그렇게 뭔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싼 금리로 투자했던 부분들이 팔고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자 하는 액션도 있고 맞아요. 거기서 마냥 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엇박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일 코멘트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뭐 저도 내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올릴 거야라는 간접적인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은 시사는 하겠죠. 음. 인플레나 워낙 지금 물가에 대한 거기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열어둘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약간 연준처럼 뭔가 가파르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저는 그 부분을 반영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율 외환 시장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사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야 네. 되는 부분은 갑자기 방송 전에 여기 코멘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굉장히 많은 발언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뭔가 패를 다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정말 네. 대응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걸 노출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저도 그 부분이 생각도 걱정이 들었거든요.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올해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라 그러면 환율 전망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환율 전망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 차라던가 이 펀더멘털 요인인데 지금의 환율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쭉 알잖아요. 해외 투자. 그렇죠.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그리고 예전에는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오면 환전을 했는데요. 네. 환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미 맞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은 조금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럼 현재로서는 나가는 돈이 계속 있으면 네. 들어오는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급적인 측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서 1,500원이 막 넘을 거냐라고 보면은 좀 네.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에서 어쨌든 TF라던가 뭐 그 국민연금의 환해지 네. 또는 뭐 한국은행과의 통화수합 연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급등세를 좀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한 게 그저께 이제 한은과 국민연금이 네. 통화수합 체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밤에는 연장하고. 환율이 잡혀가지고 맞아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됐었는데 어제 75원 치고 올라오고 오늘 80원 결국 좀 네. 찍었습니다. 사실 80원이 고점이라서 여기서 튕겨서 다시 내려가기를 바라고는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80원이 뚫리면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으려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원달러율이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심리가. 그렇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심각한 거긴 한데 거래할 때 달러 환율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은 미국 주식 투자했을 때 약간은 원달러율이 올라갈수록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높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이나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필요해요. 외국인들이 투자라던가 아니면 내국인들이 투자라던가 그러려면 본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이나 그런 측면에서 나쁘진 않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역전됐지만 줄어들곤 있고 그렇죠.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약간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던가 이런 걸 써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배력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계속 당국은 수급 조절 측면으로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뭔가를 전환시킬 만한 어떤 우리나라의 국내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이든 국민이든 그런 부분들이 동반이 돼야 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는 뭐 환율 잡겠다 해서 뭐 알겠는데,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환 트레이더들, 네. 꾼들에게 포지션을 노출하는 거라서 맞아요. 걱정이 그런 되는 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총재님들 약간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시키는 부분은 좀 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이 뭐 이 정도만 환해지 전략으로 해서 저 상단이야라고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노리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일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이제 약간은 좀 안정을 찾을 여지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환율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뭐 해결책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상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팀장님이 그래도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있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 부분 좀 수급 해소되는 부분, 거?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외국으로 왜가 나갈까 보면은 대미 투자라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있지만은 국내 투자를 통한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장의 분위기 조성 그런 부분들이 좀 동반돼야 안정적으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지금 1,480원 고점을 찍고 다시 네. 똑같은 흐름 이전과 네. 튕기고 내려오는 거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원화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이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전에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는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지만 맞아요. 지금은 경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환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들을 너무 쉽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렸었습니다. 정말 학교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팀장님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김유미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실적 발표 때문에 긴밤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무시고 아침에만 이 뉴스 보셔도 네. 어느 정도 좀 대응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선물 흐름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모쪼록 내일 국내 증시까지 좋은 소식이 좀 깃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흐름이 좀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